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 말씀드리죠. 단기, 중기, 장기. 단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으나 투자할 기회가 없는 사람들로부터 돈이 좀 가게 하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경제가 살아나는 길이기도 하지만 그 불공정 거래 행위한 데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하라. 보다 적극적으로 가서는 이제 미국식으로 NFL이 하는 식으로 하든지, 또 스스로 나서서 갖고서 여러 가지 개인 쉐어링 디바이스를 만들든지 할리우드식으로 하든지 하라는 게 첫째 번 단기 정책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자가 늘고 막 말씀드렸죠. 그 체인을. 그 다음에 중기업으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많이 가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가불관계 같은 것이 없는 자유로운 경쟁 사회가 돼야 된다 하는 것도 했고, 또 하나 뭐 했죠? 중소기업 키우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 없애는 사회 혁신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교육 혁신, 주로 창의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엔 2048년에 1인당 소득 3위 동반성장 사회 건설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6절부터 해버렸습니다만, 2장부터,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2장부터 2절부터인가 거기 있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다 됩니다. 그러나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선 이제 제가 여기서 사람들보다 만나면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사회 이제 동반성장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알겠는데 동반성장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렵죠. 거기다가 동반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어릴 때. 동반문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일제 때 이효석, 유진호 이런 분들이 동반문학 하셨습니다. 동반문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회주의 문학하고 좀 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알고 있는 연세 드신 지식인들이 저보고, 야, 동반 성장하지니까 무슨 빨갱이가 들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동반 성장 별거 아니에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 이거는 OECD가 하는 inclusive growth, 다시 말해서 포용 성장하고 좀 다릅니다. 포용 성장은 이렇게 껴안는 거고, 강자가 약자를 껴안는 거고, 동반 성장은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선에 가면 go together 많이 보시죠? 미군 부대에 가면 여기저기 we go together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런 거 하자는 것이고,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승자 독식의 경쟁을 배제하고 참여자 모두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협력적 경쟁을 추구한다 이런 건데, 자꾸 뭐 뺏어서 있는 사람 거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주자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만, 이 동반성장은 결국 파이는 크게 하되 파이를 나누는 방법은 조금 바꾸어갖고, 그 조금 바꾼다는 게 부자들한테 크게 불리한 것도 아니에요. 조금 바꾸자 이런 사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의 GDP가 100이고 80%가 부자한테 가고 20%가 가난한 사람한테 갔다고 칩시다.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것은 GDP 100을 110으로 늘리되, 종전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88대 22로 나눠야 되겠죠? 8대 2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85대 얼마인가? 85대 25인가요? 85대 25. 그것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82대 28 등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도 더 얻고 부자들도 더 얻는데, 그래도 그 증식분이 가난한 사람은 조금 더 가게 하자 하는 것이지, 아주 온건한 정책인데 이걸 갖고 자꾸 사회주의 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죠. 자본주의는 이익극대화를 보장해줘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이익극대화를 견제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에 반대된다는 주장입니다만, 동반성장은 이익극대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게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은, 주주이익 극대화의 입장에서는 당장 기업의 주가를 높이고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근로자들이나 납품협력업체, 고객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그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일은
장기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중심주의도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대주주 중심주의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한국의 자본주의를 갖다가 주주 자본주의라고 그러는 거는 틀렸습니다. 대주주 자본주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고,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가 이제 협력업체의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고, 그래야 2048년에 가서 동반성장 사회가 될 것이다. 동반성장은 그 개념이 매우 넓다는 것은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개성공단, 남북 간의 동반성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인가 없을 때, 그때 눈물 났어요. 이거 왜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지역균형 선발제도 처음 취지는 지역 간 동반성장을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마음에는 서울대학교를 다양화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FTA는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모르지만 국가 간의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가서 동반성장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동반성장이라고 해서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3페이지 3절의 네 번째 줄, 아닙니다. 세 번째 줄.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제는 순환이 아니겠습니까?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분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고, 이건 낙수 효과라는 거 들어보셨죠? 큰 사람 잘 되면 작은 사람도 국물 얻어 먹을 수 있다. 이게 낙수 효과예요. 시립대학의 이근식 교수는 정말로 정난하게 국물 효과라고, 트리클 다운 이펙트를 국물 효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바텀업 하는 건 분수 효과는 밑에 사람들이 잘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 사람들도 잘 될 거다 하는 것이 분수 효과인데,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의 적당한 조합이라고 그럴까, 또 이 합쳐지는 것이 동반성장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3페이지 밑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기업 같은 게 해야 낙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하고, 지금은 한국은 낙수 효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나 럭키가 아니라 LG가 발달해 굉장히 좋아져도, 물론 효과가 전혀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는 세계화가 되기 전에는 삼성이나 LG가 좋아지면 국내 작은 기업들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그들이 그 거래 범위를 세계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관계가 지금 소홀해져서 사실은 낙수효과가 잘 안 생기는데, 이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불공정 거래 없애자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수효과와 관련시켜서 4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둘째 할 때 네 번째 줄, 다섯째인가?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도 생기고, 더구나 그게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로 구조적 장벽이 너무 높으므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반성장은 이러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동반성장의 경제 철학 좀 한번 보세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자꾸 이제 동반성장이 비자본주의적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비자본주의적이다 그러는데, 아담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 각자가 다 지가 알아서 하면은 보이지 않는 손에서 사회가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것이고, 사실은 국부론 이전에 나온 아담 스미스의 기초가 되는 도덕감정론에 보면 그렇지 않고, 자, 경제사회에는 세 가지 덕이 필요하다. 혈려의 덕, 공정의 덕, 그 다음에 맞죠? 아니다. 미안합니다. 혈려의 덕하고 정의의 덕, 그 다음에 인혜의 덕이 있는데, 각자가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양심이 있고, 또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생각도 있고, 또 남하고
동료의식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행동은 안 해서 아담 스미스적으로 사회가 움직일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이기심은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기심이 그 극도로 발휘될 경우에 대비해서 정부가 개입해갖고 정의의 덕을 실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인혜의 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양심, 이런 것을 갖다가 공정한 관찰자, impartial spectator라고 한다면은 그걸로서 다 충분하면 좋은데, 결국은 정부가 나서갖고 impartial spectator의 노릇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부가 개입을 해야 경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5페이지 밑에 한번 5페이지부터 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거 몇 문장만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5페이지 밑에 한번 보세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요청이 바로 동반성장이고, 동반성장은 신자유주의와 달라.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하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와 달리 개개인을 상호작용의 한 관계를 갖는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로 설정한다. 동반자 관계란 서로가 서로에게 대등한 관계로 함께 살아가는 관계다. 그래서 개인이 구현할 수 있는 행복과 자유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자유, 그리고 공동체 사회에 구현된 행복과 자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적으로 동반성장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폰스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이 정도로 끝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에 싸워온 거는 단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살으려면은 그 단기 3정책,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익 공유하고 적합업종 선정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발주, 이런 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다면은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사회혁신 또 교육혁신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2048년에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만, 마지막에 결론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걸 한번 꼭 읽어주세요. 제가 열심히 쓴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동반성장에 관한 모든 제도, 정책, 노력, 이런 걸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정말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건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혹시 이 교재가 홈페이지에 온라인에 미리 올라 있습니까? 홈페이지 올려놨어요? 지금 박 선생님 이 말씀만 따진다, 더 질문 더 하시겠지만 예습하고 올 수 있다는 거지. 한번 읽어보고 토론회가 좀 참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모든 정책, 제도, 또 모든 노력을 다 체계적으로 다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근본에는, 그 가장 밑바탕에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각자 성성사고, 윈윈사고를 가지는 것이 밑바탕이 되는 거 아닌가.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그 미국 생활을 한 10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에 교수로서 10년을 쓰면서 미국 사람들의 협력의식과 네. 한국 사람들의 우리의 협력의식의 차이가 있다. 미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과 어느 수준까지는 협력을 해서 성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떡을 크게 해서 나무 떡을 더 많이 가져온다. 이런 성성사고가 기본적인 협력의 의식 같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순수하게 처음부터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순수해요? 그래서 동지에 대해서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네. 패성을 해요. 상대방을 이기게 하고 자기가 희생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적에 대해서는, 적과 동지를 구분해서 적에 대해서는 성패를 하거든요. 상대방을 패하게 하고 적을 이기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패성이 아니면은 성패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어느 성까지는 성성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네. 승승을 초월한 이런 사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수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하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동반 성장의 모든 제도와 정책 노력의 가장 밑바탕에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승승사고를 가지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제가 너무 순진해가 그런 걸 몰라갖고 한국 사람들도 승승 철학을 갖고 있는 걸로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박 선생님은 한국에서는 아직 승승 전략보다는 승패 또는 패승 이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뭐 동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정책을 할 때는 승패라기보다는 승승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재원 선생님은 지금 개근생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박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서울대학 경제과에서 저보다 한참 선배시고 부산대학 총장도 하시고 아주대학 총장도 하시고 상무부 장관도 하시고 재무부 장관도 하시고 또 뭐 하시죠? 좋은 것 중요한 자리는 다 하셨어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지 않게 보존을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피부했는 지역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왜 공정하지 않도록 되냐면 그걸 시장에다 매겨놓지 않고 너희들 담아하지 비밀리에 나한테 와서 일해. 그러면 너는 봐줄게. 딴 사람들은 안 돼.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다음에 이제 무한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경쟁을 하면서 값이 반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현상은 이제 저희같이 대기업에다 납품하는 업체에 그 영향이 그대로 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그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200만 원 받던 저희 기계를 지금 45만 원 나옵니다. 네.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번 그렇게 가격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고소할 수도 없어요. 네. 또 이 납품을 보전할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당장 어쨌거나 얼마라도 사주는데 그거 돈 가격 올리면 우리 납품 못하겠다 하고 못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교수님들 알려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나재원 선생님 그 스카이라인 지금도 하세요? 네, 스카이라인 말고 이건 나중에. 글쎄. 네네. 네. 지금 질문하신 분이 나재원 씨는 그 KBO 공인구 있죠? 야구공. 그거 생산해 주시는 분이에요. 친구 동생이십니다. 알고 보니까. 요새 친구 동생이신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고 다른 의미에서 불공정거래위원회란 말을 많이 들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설명을 잘 못했는데 똑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다른 룰을 적용한다는 의미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의 또 불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담합을 없앤답시고 결국 그 어떤 한 주체를 데려다가 너는 봐줄 테니까 담합하는데 좀 알려줘 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업체들이 필요 이상의 또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본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네, 다른 분 질문 먹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대주세요. 잘 들었는데요. 네. 그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던 게 왜 이런 관계가 오래 지속이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뭐 군소효과 말씀도 하시고 낙소효과 말씀도 하시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착취하는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게 다 이제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대기업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대기업에서 뭐 사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제가 대기업 공부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막또 다 들을 텐데 왜그 낙서효과나 분쇄효과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은지 혹시 그 사람들을 얘기는 우리가 들을 기회가 없을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이 뭐냐면은 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소기업적 입장에서만 보고 대기업적 입장에서 보고 거기에 대한 솔루션은 제시하지 않냐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하고 다녀요. 대기업들이 그 대기업 총수가 인사를 할 때 단기 이익만을 보고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금년도 또는 내년에 얼마큼 해갖고 이익 많이 올린 사람들 승진 쉽게 해주니까 특히 IMF 이후에 더욱더 그래졌다고 하는데 우선 어떻게 이익을 올리겠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한테 가서 나쁜 거 후려치면 그게 이익을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 총수가 전체 기업 문화 전체에 대한 고려를 해갖고 내가 이렇게 이익만 보고 특히 단기 이익만 보고 인사 정책을 썼다가는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정말 착한 생각을 하고 다른 이제 그 승진 기준 또는 인사 기준을 좀 다양하게 만들면은 고쳐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여기저기서 그런 글을 썼었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대기업만 편협하게 보지 말고 나라 전체에 대한 생각을 해봐라. 단기 이익 위주로 인사를 하면은 결국 이 나라가 고쳐지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아까 질문하셨던 분이 윤영섭 교수세요. 야구자 다시는. 반갑습니다. 동방성장 연구소뿐만 아니라 이사장 여기 함께 하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저도 올해 처음 왔는데 제가 질문할 것은요.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처럼 되는데 자본주의의 문제점 뭐냐면은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준 게 자본주의 문제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의 문제는 뭐냐? 불행을 다 함께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의 그 문제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레이건 대통령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지금 저는 크게 동방성장의 시대정신이다. 비로소 코로나 2년, 지금 이제 3년차 돼가는데 이 3년 기간에 이제 동방성장의 시대정신이란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 3년 기간에 수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그 이상이라든지 여러 다방면에 사실 국력뿐만 아니라 이상이 굉장히 올라간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쳐다보면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소자하고 이런 다 무너지고 국민들 관계 다 깨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다른 나라도 그래 하겠지만 제가 아까 우리 내용에 보면 CSR, CSV 즉 책임, 사회적 책임과 공부 가치, 창출 가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놀라면 현재 정부가 국민을 향한 이 정신하고 이 시대 정신하고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 자영업자들이 갖고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강의 중에 그 관계 공정이든 불공정이든 이 관계를 어떤 개념으로 CRS 개념으로 봐야 되냐 CSV 개념으로 이 통치 내지는 경영 관리라든지 아니면 오늘 총장님께서 이사장님께서 이런 시대를 좀
동반성장 정신에 맞게끔 어떤 국제라든지 이런 데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드바이스를 크게 해서 대선 후보들한테도 던져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처럼. 네. 어려운지 제가 제대로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레이간이 했던 말을 말씀하셨는데, 공산주의는 불행을 똑같이 다 같이 나눠주고, 미국식 자본주의는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주고 그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레이간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레이간이 미국 경제를 상당히 망쳐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간이 그 자본주의를 지켰다. 또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레이간 때 미국의 불평등이 정말로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고서 우리는 행복을 불평등하게 나눠준다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마지막에 질문하신 거는 뭐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요새 대선 후보들이 와서 정말 주문이 많아요. 후원회장 해달라, 선거대책위원장을 해달라, 뭐 무슨 상임고문을 해달라, 별거 다 많은데,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총장, 특히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울대학 총장이 어떤 정치 캠프에 가서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지는 않으면서도 믿기는 많이 해줬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좀 꼭 한번 만나달라고 그 캠프에서 온다든지, 윤석열을 꼭 한번 만나달라고 캠프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지지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두 캠프가 의논을 해서 나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러면 두 캠프 사람들 다 모여다 놓고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고 하겠다 그랬는데, 자기한테만 오라고 그래요. 그게 안 돼요. 지금 뭐 제가 누구한테 그리고 사실 이 자료를 다 양쪽 캠프에 다 보내줬어요. 근데 아무런 메아리가 없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김종인 박사한테, 아니 왜들 이렇게 리스판스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독특한 전북 스타일로 정치는 다 그런 거예요. 다 신조어를 좋아하지, 신조어.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하는 사람 하나나 있어? 자기가 경제민주화 해놓고 자기도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정성장, 민주당이 그 하준경 교수가 무슨 전환적 공정성장인가 이런 얘기를 했던데, 우리 경제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전화가 왔길래, 아니, 전환적 공정성장.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냐? 공정성장은 배경 알겠네. 전환적인 뭐야? 공정이 전환적이기도 있고 안전한 쪽도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전부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려고 동반성장도 벌써 옛날 말이 됐나 봐요. 제 느낌에는. 그러나 저는 지금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 또 지지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났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동반성장 연구소에 그 재정적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여기 멤버 지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희망이 좀 있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 대선이나 또 그 다음 뽑힐 대통령이 5년 하면서 2048년에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객관적인 의미에서 캠페인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질문이 또 뭐였었죠? 그 정도 됐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다른 대선 후보 여기 보면 무슨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독립적으로 각 후보 캠프에 보면 독립적으로 조직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이사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제안하는 거는, 그런 데 가서 소위 동방성장위원회를 딱 차고 있으면 지금 이사장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 철학을 반영시킬 수 있지 않나. 아니요, 지금 만약에 미국식으로 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후보가 있어서 가서 좀 도와주고 그러는 게 용납될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일단
어디 가서 동반성장 강의하면 저는 그쪽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일이 5년 전에 있었습니다. 막판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그 캠프 내에 만들어줄 테니까 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뭐 안 했습니다. 그 후보나 그 당이 그 당시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는데도 우리 쪽 제 동반성장 제가 그때 이제 잠깐 출마는 안 했지만 출마한다고 한번 선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출마한 게 아니라 동반성장 캠페인을 위해서 출마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만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도와주던 일부 사람들이 문재인 캠프에 가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뭐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또 저보고 거기다가 동반성장 그 위원회에 위원장 시켜놔서 제가 제 이름 빼라고 그랬습니다만 그럼에도 문 후보가 동반성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을 뿐만 아니라 그 선거 캠페인 중에 동반성장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 광고를 TV를 도배하다시피 했는데 지난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반성장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거기 간들 뭐 되겠습니까? 그냥 몇 표 더 얻으려고 그런 걸 할지. 그리고 아니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대 또는 문정부 시대, 문정부 사람들 때문에 또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는 말은 좀 반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정말 50년대, 60년대부터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우리가 지금 50, 30도 되고 선진국이란 말도 듣고 GDP 10등 내에 들고 그랬지 지난 무슨 5년 동안 또는 지난 2, 3년 동안에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하고 저는 이게 위험한 말인데 우리의 위상이 올라간 거하고 이 정부하고 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어떻게 했음에도 올라갔는지도 몰라도 이 정부 노력으로 위상이 올라갔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K방역,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누가 썼더라고요. K방역이라고 하는 게 다 옛날 박정희 또 누군가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전부 의료보험도 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K방역이란 말이나 나오지. 지금 K방역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정부 탓만은 아니고 과거부터 쭉 노력해온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